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3분 항변입니다. 어제 진행된 대장동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맞서서 33분간 직접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누룽지 긁듯 닥닥 긁어서 이익을 회수했어야 한다는 식의 검찰 주장은 공산주의와 같다며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감 나가고 싶다입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는 야당의 반발로 내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의 참고인 출석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의 사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후 지원 대책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수감 이후에도 보복 협박을 한 가해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가자 병원의 비극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임박해 가자 지구 한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최소 500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라고 비난한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포 발사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2월의 결정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비주류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이 12월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쯤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선 참패 이후 여당 내 총선 위기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연말 여권 비주류발 신당 창당 여부 등이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소니의 페어플레이입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베트남과 평가전에서 6대0 완승을 거둔 가운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스포츠맨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 선수가 자신에게 태클을 한 베트남 선수의 퇴장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심판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낸 분이 집에서 배달된 샌드위치나 초밥 가족이 먹은 겁니까? 지시하신 거.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전해진 새로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그런 의혹이죠. 바로 법인카드 사적 유홍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가 얼굴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고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바로 조명현 씨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공무원을 지냈고 또 법카 의혹 제보자이기도 하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또 공무원으로부터 갑질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입니다. 저희도 이제 수차례 그 제보자 A 씨로 해서 보도해 드린 바 있는 그 이제 인물인데요. 조명현 씨는요, 오늘 국회에서 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조 씨는 이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돈인 것처럼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조 씨의 기자회견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낸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조명현 씨는 현 정부 들어서 권익위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러면서 부패 행위자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가 문제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만든 그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문재인 정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고요. 지난 8월에는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아침 식사와 생활용품 등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묵인했다며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주범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신고를 받아서 권익위가 사건을 분석을 했고 이 대표도 결국 법인카드 사적 유혹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하게 된 거죠. 네,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와 조명현 씨가 나눈 대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앞서 해당 노출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령하는 미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김혜경 씨, 또 배모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 역시 이 대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와 김혜경 씨는 의혹에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자체는 전혀 몰랐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 부부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명현 씨는요, 원래 내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이 여야 합의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감사에 출석을 해서 뭔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나중에 지금 뒤늦게 반발을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된 걸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조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오늘 얼굴, 이름 모두 공개하고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국회 정무위에서 내일 있을 그 권익에 대한 국감장에 여야가 이 조명현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을 했었었는데 이후 이제 민주당에서 해당 인물이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채택된 해당 인물이 이 대표 부부와 관련한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조 씨의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채택이 이제 불발이 된 건데요. 이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당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정작 동의해줬는지 그 경위도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조 씨의 채택을 취소하지 않으면 여당이 요구한 증인도 무더기 취소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취소 의결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고요. 조 씨의 채택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무리한 증인 채택을 추가 요구하고 일방 의결할 수도 있어 합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명을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초 국감에 출석을 하기로 용기를 냈었는데 무산이 돼서 하지 못한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대표를 겨냥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이 국감에 나가는 걸 무산시켰냐라고 꼬집으면서 관련 수사가 더딘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이 조명열 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사과도 저도 물론 바라고 있긴 하지만 제일 바라는 거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조 씨 기자회견에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이 조 씨 국감 출석은 무산이 됐지만 내일 있을 정무위 국감에서 이 조 씨가 제공한 자료로 얘기를 할 의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조 씨 자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얼굴 그리고 저렇게 실명 다 공개하고 나서는 거 결국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야당, 여야 모두죠. 다 강성 지지자들이 자신들한테 어떤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좌표 찍기를 위해서 워낙 거세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다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 씨가 또 어떤 순환을 겪을지 그것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한테 여전히 정치적 사법적으로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 대표가 이번 주부터는 한 주에 2차례 법정에 나가는 거 이게 지금 현실화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2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고 또 모레인 오는 금요일에는 3번째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이 지팡이를 짚은 채 재판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한 7분 정도 늦게 지각 출석을 했는데요. 어제 이 대표 출석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에서 자사질때 당부에 지나갔어요. 지난번 재판에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재판에서 직접 의견 밝힐 것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무려 33분간에 걸쳐서 자신의 결백 주장하면서 또 검찰 수사를 아주 강하게 성토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제 낮 3시 47분쯤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자신을 향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아는 것인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을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논리는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하고요. 하다못해 택시 면허를 해줘도 하나에 1억씩 하는데 공사에 택시 면허를 허가해주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냐,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고도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의혹 외에도 성남FC 등 자신이 기소된 혐의 전반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이 대표는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을 했고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자, 법을 어기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 이런 말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을 받지 않겠냐, 나도 나름 법률가고 또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불법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해 왔었거든요.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대표보다 앞서서 먼저 이제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검찰은요, 이 발표 자료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이 대표 혐의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재판은요, 검찰과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양측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먼저 이 모두 진술에 나선 검찰은요, 오전 재판부터 시작을 해서 휴정 후에 이어진 그 오후 재판까지 오후 한 4시쯤까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세부 공소 사실을 낭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이 대장동 민간업자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과 5,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 이 부분이라면서 이 대표의 말이 아닌 결정과 행동을 봐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초선 당시 돈을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시에 자금이 많지 않았다며 공약에 2천억에서 3천억을 쓰겠다고 하면 시의회가 반대할 것이 뻔하니 고민하다 찾아낸 것이 바로 대장동 사업으로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범죄 동기 중 하나라고 설명했고요.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손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민간업자는 비밀을 공유받아 남보다 먼저 공모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 사실상 먼저 대비하고 시험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이 대표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고 못 박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나온 한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대표 측, 그러니까 이 대표의 변호인이겠죠. 모두 진술을 통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소기각이라는 건 한마디로 굳이 재판할 필요도 없다.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불법적인 거,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인 거니까 재판을 아예 진행시키지 말고 그냥 2단계에서 끝내버리자.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이 검찰이 최근 이 대표를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으로 잇따라 추가 기소한 걸 겨냥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 검찰의 기소는 현 정권과 하나가 돼서 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합한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 사건의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고 주장을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나 제1야당 대표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런 공소기각 요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은 잘 알려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재판 기일이 계속 잡힌 걸 보면 일단은 하여튼 재판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제 재판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죠. 실제로요, 밤 9시가 가까워서야 재판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이 조금 빨리 끝내자,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재판은 이제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이어서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모두 진술까지 다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밤 8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저녁 6시를 넘기니까 이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는 것은 어떻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증인 신문 시간이 자꾸 뒤로 넘어갈 것 같다. 24일에는 국정감사 일정, 그리고 31일은 국회 연설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 대표로 인한 그 잦은 재판 지연,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24일과 31일 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 대표 측에서 미리 재판부한테 24일하고 31일은 국회 일정이 있으니까 재판에 나오지 못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약간 불편해서 어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밝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재판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 이제 각자의 모두 진술로 진행이 됐지만 양측은요 또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면서 결국 다음 재판에서 말 그대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 도중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명백한 오류와 전혀 사실과 다른 팩트가 있다며 10분만 주면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던데요.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서로 간에 마찬가지라며 전쟁이 될 것 같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다 끝나면 반박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오늘 말고 다음 재판에서 하자고 상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금요일 진행될 대장동 등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가 어제 재판에 재판 시작, 그러니까 당초 예정한 시각보다 약 7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를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일반인이라면 검찰의 소환 조사나 또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법원이나 검찰이 통보한 출석 시간보다 늦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오히려 통보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재판에 지각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 자체가 오전 10시 30분 시작으로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법원 총사 앞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7분쯤이었고요. 결국 재판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15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한테 이 재판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재판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이 대표는 이 재판부 말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표 측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면 어제 재판부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항변을 했을 텐데 그런 항변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 측이 뭔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각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또 재판 시간이 도마에 오른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지난 1월 있었던 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뭐 평일에 출석을 해라 안 된다 당무 때문에 바쁘다 주말에 출석하겠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 시간을 두고서도 9시 반이냐 10시 반이냐 이걸 놓고서 좀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검찰 소환 조사 때도 역시 그 최고위 회의 참석을 이유로 해서 오전 출석 시간을 넘겨서 11시 20분쯤이 돼서야 이제 검찰 청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당시에 뭐 검찰의 물리적인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이제 뒷말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표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때도요 한 3분 정도 늦게 법원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피의자라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 이것과는 어쨌든지 간에 대비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단식 중이라 병원에서 출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대표로서 바쁜 업무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재판에서 10분 정도 먼저 와달라는 재판부의 직접적인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는 금요일 재판에는 이 대표가 늦지 않고 도착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순서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를 향한 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이걸 세상에 처음 알린 조명현 씨가요. 이름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고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내일 이제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하려는 그런 예정이었는데 결국 민주당이 반발을 했고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채택한 거를 취소를 하니까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조명현 씨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통상적인 공익 제보자의 행보와는 다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제보한 내용, 그 실질이 확인이 되면 수사하면 됩니다. 종전에 제보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추가 제보 형식으로 했죠. 물론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미 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럼 수사 결과를 지켜봐도 되는데 여당 정치인을 대동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사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공익 제보자라 하면 본인이 조직에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 마련인데 그 향배와 관련해서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 씨는 경기도에서는 퇴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조명현 씨 입장에서 아까 이제 그런 우려도 했잖아요. 소위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잡혀찍기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본인이 얼굴을 내놓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물론 참고인으로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한 정보가 조명현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관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자당의 대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고인으로 부르려는 것 자체를 지금 다수의 횡포를 통해서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다. 자기는 사탕 한 개를 챙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법인카드 문제야말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는요,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이 검찰청의 감사가 진행이 돼서 민주당 그리고 검찰 사이의 공방 아주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때문에 뭐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국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어제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공방이 이 감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이 법사위 오전 상황을 잠깐 전해드리긴 했었었는데 이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시작부터 상당히 거셌고 검찰과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분리 기소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민주당 의원의 말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이 다 구속 사안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일단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소한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다 구속될 만한 중대 사안이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요. 검찰이 이 대표 그 관련 사건 3개를 합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그렇게 3개를 모아서 청구를 하고 기소는 따로 한 것은 부풀리기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송 지검장이 그럼 3건을 건건이 별도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냐. 3건 모두 혐의가 중대하고 이 3건 모두 구속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이제 그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송 지검장은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는 이 위증 사건을 본인도 많이 담당을 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위증 사건은 처음 본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기소할 때 말이죠. 영장 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에 있던 대북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이후 민주당과 검찰의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검찰의 실력을 거론하며 집단 뇌피셜이다, 투덜이 스머프냐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과연 위원님의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더리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게? 예. 아니, 김영배 의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일단 돌려보십시오. 그 얘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검사장님, 김영배 의원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십시오. 매번 그런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송 지검장도 결국 이제 참지를 못하고서요. 김 의원이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냐 이렇게 받아쳤군요.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표현도 거칠었고요. 이를 반박하는 송 지검장의 언성도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말리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후 송 지검장은 민주당 시선에서 정파적으로 검찰 수사에 미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한 과정이라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에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런 허위 보도 의혹에 민주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날입니다. 이 관련 보도를 475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죠. 475만 명한테 이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서 국민의힘은 이거 결국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연루된 거 아니냐. 그 가능성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이른바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짜깁기 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한테 커피를 타줬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또 대선 하루 전에 이 대표는 이 보도를 유권자 475만 명한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보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조작,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의혹 제기 그리고 그에 대한 송 지검장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대선 전날 또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475만 명에게 발송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저는 연루 가능성까지 차질 없이 수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가짜 뉴스의 생산 방식이라든지 그 가짜 뉴스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되었다든지 선거 직전에 이게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네.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에서 봐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의 수사 무마는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팀, 그다음에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세 차례 검증을 한 결과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로 그러니까 수사팀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차로 대검에서 검증을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도 확인을 했다면서 이 세 차례 모두 수사 무마는 없었다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검증 시점은 2021년 국감이 열린 이후부터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 이전까지로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김호수 전 검찰총장 시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와 현 수사팀이 확인한 강도는 다소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거는요. 이 KBS를 감사한 과방위에서 여야가 벌인 공방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이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과방위에서는요. 여야 의원들의 때 아닌 피켓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시작 전에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고요. 장제원 위원장의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장 위원장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를 했고요. 이후 약 17분 만에 국감이 재개는 됐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라는 피켓을 달면서 민주당 피켓에 맞불을 놨거든요. 어제 과방위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좀 이거를 떼주시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상호 간에 질의를 하면 이게 오늘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최다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인영 우리 장관님, 전 장관님, 원내대표님, 또 현직 최고위원은 두 분 계신데 좀 이렇게 좀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국정감사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 11일 있었던 법사위 국감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었죠. 한 장관이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한 그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한 영상을 틀었거든요. 이 부산 돌려치기 피해자 A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을 한 건데 이 영상에서 A 씨가 해당 사건 이후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당부하는 점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법사위에 출석했던 한 장관이 이 A 씨의 당부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이 피해자 지원이 좀 미흡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한동훈 장관이요 A 씨에게 직접 전화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한 장관과 A 씨와의 통화는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장관은 통화에서 A 씨에게 재차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가해자는 아무리 봐도 나쁘다. 안 그래도 수감된 이후 상황을 특별히 더 챙기고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걱정하실 일이 생기지 않게 교도소 안에서도 허투루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지난 11일 법사위에서 공개된 A 씨의 목소리 그리고 한 장관의 답변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던 피해자입니다, 이분은.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 보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을 하고 다녀야 됐고 혼자서 이거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 아무도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제발 물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 A씨로서는 이 법무부 장관의 전화를 직접 받은 거 상당히 뜻밖의 일이었을 듯합니다. 통화에서 A씨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A씨는 한 장관과 통화에서 20년 뒤 죽는다라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라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려서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의 도입, 또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보장, 감형을 위한 반성 문제도 폐지 등을 제안을 했고요.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크게 졌느냐, 그 패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로 지목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부재였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저렇게 직접 피해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피해자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책 등을 직접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장관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도 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약자 범행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이라든지 성범죄, 또 아동학대, 스토킹,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의 폭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약자에 대한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데요. 제가 그 한 가지 법무부 장관에게 그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피해자 스스로가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라든지
또는 그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보장, 그다음에 반성문 제도 폐지, 이게 시간이 과연 오래 걸리는 일인가?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조처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피해자 A씨는 알려져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장관이 전화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으로, 그래서 정말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만 해소하더라도 정부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아마 그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네, 한 발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굉장히 뜻밖이었지만 또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한테 가는 신호로서의 의미가 있죠. 지금 유기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 등등이 되면 언제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또 이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 등과 관련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또 폐지하는 데 앞장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박수칠 행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요, 국제 정세도 새로운 경랑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정말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가자 지구 중심에 있는 병원이요, 폭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직전에 발생을 한 건데, 현지 시각으로 17일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500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은 아직 수백 명의 희생자가 건물 잔해 밑에 남아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요, 이번 참사를 병원 대학살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WHO, 이 세계보건기구도 해당 병원은 이스라엘이 대피 명령을 내린 이 가자지구 북부 병원 중 하나였다면서 전례 없는 만행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피격 사태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은 누가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느냐, 바로 여기에 모아집니다.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제 초기에만 해도 이스라엘의 공습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지금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사이에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당초 하마스 측은요, 병원 피격이 이스라엘군 공습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반면 이스라엘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시간 이스라엘군은 어떤 작전도 하지 않았고, 여러 곳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하마스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죠, 이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에서 로켓을 일제 사격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של חיל האוויר, ויש גם הרבה שיגורים כושלים ויש גם הרבה דיווחים כוזבים של חמאס. נכון שאנחנו נלמד את הפרטים וניתן לציבור את האמת. 네, 이스라엘은 감청을 통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으며 감청한 통신 내용과 관련 CCTV 영상 등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측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이 거짓말로 조작해서 병원 폭격에 따른 잔혹한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참사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정세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 같은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예정대로 이스라엘로 출발하긴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6시쯤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피격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면서 이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마스를 고립시킬 그런 이제 전략이었지만, 방문 직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상치 못한 피격 사건, 병원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찾은 뒤에
요르단도 이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이제 아랍권의 이 반발 속에서 결국에는 요르단 요청으로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요르단에서 계획했던 요르단과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수반과의 사자 회담, 이것도 이제 중재를 위한 사자 회담도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이 주요국 정상의 방문과 또 다자 회담이 이같이 직전에 취소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과 하마스와의 연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요, 이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뿐만이 아니고 전술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도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서 지금 주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122mm 방사포탄에 한글로 방 122라는 표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22mm 방사포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영편도 포격 때 사용된 것이기도 한데요. 또한 합참은 하마스가 사용한 대전차 로켓 F7도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고요. 무기 외에 전술 측면에서도 휴일 새벽의 기습 공격과 아이언돔 무력화를 위해 로켓을 대규모로 발사한 점, 통신 체계를 파괴한 점 등이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했던 당시 영상들 다시 보고 오시죠. I don't think everyone ever has felt such terror and such helplessness when you're taken away from your boyfriend. 지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요, 이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 낙하산 등으로 침투하는 방식, 이게 이 세계 최강 방공망을 가진 이스라엘의 허를 찌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 아주 북한하고도 흡사하다. 이게 지금 군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보신 것처럼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하마스 대원들이 이 음악축제 행사장을 덮치면서 이날 행사장 부근에서만 시신 260여 구가 발견이 됐고요.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참은 바로 이런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이 공중 침투 전술이 북한으로부터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 참관 하에 이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서 청와대 모형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이 하마스 대원들의 공중 침투 공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북한의 훈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남선 작전 지휘안의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전투원들은 활공 낙하산을 타고 날새 마냥 소리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침투하여 과감한 전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불씨 날아든 직승기들에서 밧줄 강화로 줄지어 쏟아져 내린 전투원들이 저항하는 적들을 여러 가지 전투 행동 전법으로 쓸어버리며 대상물로 벼락같이 돌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용하는 패러글라이딩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서 북한이 만들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 정보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 기업의 생산 설비로 패러글라이더를 만들고 있을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거 개성공단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생산하던 기업이 있었는데 이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 그 완제품과 뭐 원부자재 이런 상당량을 그때 이제 두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때문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개성공단 가동 당시에 패러글라이더 생산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되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북한이 패러글라이더 생산에 필요한 설비뿐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북한과 하마스가 이 무기 거래는 물론이고 전술 교리 훈련 아주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합참의 판단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마스가요, 이 북한으로부터 심지어 땅굴 파는 기술까지 얻었을 가능성, 이것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군 정찰기와 드론의 감시를 피해 땅속에 거대한 땅굴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하마스 지하철로 불리는 땅굴의 총 길이는 무려
500km에 이른다는 것이 하마스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총 연장이 350km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의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하마스 땅굴이 북한의 땅굴 기술을 전수받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스라엘 안보단체 측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측은요,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땅굴 기술을 얻었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북한이 헤즈볼라의 기술을 전달했고 헤즈볼라에 전수된 기술이 하마스 손에 들어간 건 맞아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고 또 어느 지형은 사막이라면서 콘크리트 지형은 이 북한과 비슷한 지형으로 이 부분에서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 북한이 이란을 거쳐 하마스나 또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로 유입되는 그런 삼각 거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병식 보면은 그 색깔이 브라운 계통으로 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중동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평가가 또 나왔었죠. 무기 수출 말고도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략 전술을 토탈 패키지 상품으로 중동의 과격 무장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피해료 내외의 다양한 분파들, 그중에 이제 과격 분파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의 땅굴 기술은요,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가서 북한이 이미 따놓은 그 파놓은 땅굴들을 보면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이죠. 이 하마스의 땅굴, 이스라엘 지상군한테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2009년과 2014년에 가자 지구에 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됐을 당시에 갑자기 땅굴에서 나와서 기습하는 이 하마스 무장 대원들에게 휘둘려서 이제 큰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땅굴이 이스라엘의 고민거리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좁은 폭으로 가자지구 곳곳에 이 집과 건물 지하를요. 거의 뭐 거미줄처럼 이어서 만들어진 데다가 안에 수천 개의 로켓과 지뢰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의 면적은 세종시보다는 좁지만 여기에 주민 230만 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굴만 정밀 타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굴을 통한 게릴라전이 이어진다면 이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실상 인간 방패로 이용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최근 인질로 붙잡은 20대 여성을 치료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نؤكد بأن لدينا مجموعة من المحتجزين وفي اللحظة التي تسمح فيها الظروف الميدانية بإطلاق سراحهم سنقوم بذلك. انظروا الرحمة في قلوبنا، ها هم الأطفال لم نقتلهم كما تفعلون. 합동참모본부가요, 북한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격 기습 공격해서 지금 전쟁을 촉발한 당사자입니다. 이 북한하고 하마스가 무기와 전술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군사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했다면 제가 볼 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특수가 생긴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 중동 지역에. 그리고 북한은 특히 땅굴과 관련해 가지고 벙커 버스터로도 뚫을 수 없는 굉장히 깊이 파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테러라든지 특수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대전이지만 30년 전에 잠수함 그 침투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규군 외에도 2천억 원에다가 연인원 100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살아서 돌아간 그 무력 그 정찰대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북한의 무기가 전장터에서 드러나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연계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술이랄지 무기. 이 부분 깊숙이 한 부분이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팔레스타인 정책, 강대강으로 치닫는 부분이 이런 전쟁을 초래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맥락, 역사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대치하고 이런 국면 속에서도 던져주는 함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잔치 대승입니다.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이요. 튀니지전에 이어서 이 베트남전에서까지 연달아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어제 열린 이 A매치 2차전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서 무려 6대 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전을 통해서 첫 승리를 신고한 이후 지난 13일 이 튀니지전에 이어서 이번 베트남전까지 이기면서 3연승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초반부터 베트남을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전반 5분 만에 김민재 선수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기세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그야말로 우리 선수들의 골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전반전을 황희찬 선수의 득점으로 마무리 지은 우리 축구팀은 후반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 선수가 차례로 골을 넣으면서 시원한 골맛을 선사했고요. 또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총 6골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의 단합력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 튀니지전에서 이 허벅지 부상 때문에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베트남전에서는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당연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경기 전부터 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는 축구 팬들의 큰 관심사였거든요. 베트남전 출전 가능성이 낮다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이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 선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A매치 무대를 밟은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반부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중간중간 다리가 불편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비칠 때마다 SNS상에서는 이 팬들의 걱정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이 손흥민 선수 후반전까지 90분 풀타임을 모두 소화를 했고요.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팬들이 우려하는 부상 문제에 대해서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경기가 있는 당일에도 경기 출전 여부를 많이 고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왔는데 팬들 앞에서 뛰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라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과 상의해서 출전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살아가면서 부상은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뭐 경기를 뛸지 말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한국 팬분들 앞에서 제가 경기를 안 뛴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감독님과 상의한 결과 뭐 제가 경기를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실 제가 훈련을 많이 참가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해주신 감독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존중해준 또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까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베트남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또 보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베트남의 한 매체는 베트남 대표팀 관계자가 밝힌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는데요. 후반 15분쯤 베트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걸어 퇴장을 당하자 손흥민 선수가 주심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손흥민 선수가 주심에게 베트남 선수의 퇴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의 행동이 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흥민 선수는 수적 우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 있게 경기를 펼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도 칭찬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튀니지전에 이어서 이번 베트남전에서도 골을 터뜨린 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인데요.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또 이 각별하게 애정을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 손흥민 선수는요.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 튀니지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4대0 완승을 거두니까 뭐 이제는 나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잘해줬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었거든요. 어제 베트남전이 끝난 직후에 취재진을 통해서 이 발언을 접한 이강인 선수는 즉시 손사래를 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 호흡을 맞추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분들 그리고 모든 축구팬들이 알 것 같아요. 너무 흥민이 형은 너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이 뛰면 좋은 시너지가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팀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와 많은 대회에서 더 잘 맞춰서 꼭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어제 베트남전에서 아주 또 눈에 띄는 반가운 손님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박항서 감독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를 했고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었죠. 박 감독은 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베트남 대표팀에게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내면서 베트남의 국민파파 또는 이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뜻의 쌀딩크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이 베트남 대표팀 모두 인연이 깊은 박 감독은요, 어제 경기장을 찾아서 얼마 전까지 본인이 직접 지도를 했던 베트남 선수들을 격려를 했고 또 우리 한국 선수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 신고한 속사정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오랜만에 언론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30대 초반에 의원 배지를 달고 내리 5선 의원과 경기지사까지 거친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정치 인생의 정점인 대선 주자로 나서기도 했지만 2017년 장남의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며 첫 공직선거 패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정치 은퇴 선언을 하며 정계를 떠나 사업가로 활동 중인데요. 남 전 지사가 5년 만에 언론을 통해 장남을 직접 신고해야만 했던 속사정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남 전 지사의 큰아들은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남 전 지사 장남은요,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마약을 상습 투약을 해왔습니다. 결국 올해 3월 남경필 전 지사의 신고로 구속된 이후에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치료 감호 등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남 전 지사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장남이 2017년 마약 복용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했고 자수도 2번 했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도 입원을 했지만 병동에 전염병이 돌아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한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장남이 자신을 신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남 전 지사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구속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지사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약을 했던 큰아들과 저희 가족 모두가 동일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자. 그래서 그냥 저희 프로토콜대로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죠. 그러고 나서 가봤더니 또 나와서 마약을 또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고요. 경찰 가서 저희 가족이 원하는 거를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구속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구속이 되더라고요. 남 전 지사는 2017년 이 장남의 큰아들의 첫 마약 투약 이후에 수년간 감추며 안 해본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에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보고 권위자도 만나보고 속세와 단절된 산소 기도원도 가봤지만은 다 치료에 실패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 전 지사는 정말 지금 여권의 아주 유망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가족에서의 뜻밖의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선거에서도 지고 정계도 은퇴한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남 전 지사한테 정치 재개 뜻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 전 지사 아주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네, 남 전 지사는 정치 복귀에는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아들 때문에 정치를 그만둔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남 전 지사는 아들이 출소하면 다 함께 마약 퇴치 운동가로 일하고 싶다는 특별한 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전혀 생각 없고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꿈이 있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잘 형기 마치고 나와서 저희 아들 이제 치료 다 되고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거죠. 네, 전국을 다니면서. 세 번째는 안표가 500만 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수 이명웅 씨의 이 콘서트 안표 문제가 또 언급이 됐다고 하죠. 네, 어제 국회 문체위의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안표 문제가 일례로 언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는 워낙 티켓팅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최근 임영웅 씨가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잠시 임영웅 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제는 진짜 호남평야를 알아봐야 되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콘서트를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단계 밟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딱 한 자리에서 딱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짜 만들어 볼게요. 언젠가는.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이 치열한 만큼 안표도 생기고 또 사기 사건도 발생한 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제 국감에서도 언급이 된 겁니다. 정의당 류효정 의원은요, 임영웅 씨 안표값이 555만 원이라고 써진 팻말을 들면서 이 임 씨의 콘서트 안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 50배까지 넘는다. 이 대중음악 공연 분야 안표 신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관련 법령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 안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안표가 기본 2배에서 뭐 비싼 좌석 20배, 30배, 50배까지도 넘는데요. 화면 보시면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처리가 된 게 보면 0건이죠. 문체부에 보고하고 끝입니다. 네, 류효정 의원은 지난해 대중음악 공연 안표 신고가 2020년에 비해 11.7배나 늘었지만 안표 신고 담당 직원은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올해 공연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안표 거래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